자, 이제 지문 읽어볼게.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설명? 정책이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전부를 말한다. 그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한다. 자, 주어는 여기 있어. 정부는. 그 다음에 서술어 부분은 여기 있다고. 정책을 수행한다. 그 정책을 중간에서 한번 풀어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 특성을 고려해서 수행한다는 거야. 자, 그럼 정책 수단은 뭐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자, 하나씩 설명해 주네. 강제성은 그러면 그 다음 읽어가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직접성을 찾아가고, 그 다음 자동성 찾고, 그 다음에 가시성 찾아.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정책 수단의 네 가지 측면의 특성을 하나씩 각각 설명해주는 문단이구나. 이렇게 먼저 좀 밑그림을 좀 잡으란 말이지. 자, 정책의 특성 중에 첫 번째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다. 내가 왜 제한에다가 표시를 한다? 강제성이라는 이 말의 느낌을 가지고 온 거야. 강제하는 성질이잖아, 그지? 강제하는 성질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그 성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에다가 내가 눈도장을 한번 찍는 거야. 뭘 제한한다고?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제한한다는 거야.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해가 되는 식품 판매하도록 정부가 그냥 두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 제한, 그 행위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라는 말이 여기 지금 나왔지, 그치? 규제, 강제, 제한, 이렇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 다음 직접성은 요 말뜻을 좀 생각하면서, 요 어휘에 대한 느낌을 좀 받아가면서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여기 또 보이지, 그치?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해서 수행해가 하는 것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지, 위탁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는 당연히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겠지.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자,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되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던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서 걔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에, 자, 요런데 눈에, 기존의 시청 환경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라는. 그 다음 가시성은 눈에 보이는 성질이 가시성이잖아, 그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는 뜻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정도를 가시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대. 자, 예산 지출 수반이 안 되면 가시성이 낮다는 거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돈이나 인력이 얼마나 드는지 그걸 드러내는 정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정도가 가시성인데, 만약에 별도의 예산 지출이 없다면 드러나는 재원이 없겠지. 따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정책을 할 때. 예산 수립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펴려고 그러면 돈이 들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돈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가시성인데 얼마 든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정도만 조절하는 거야.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고 있어. 어제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 지금은 지하철을 탔다가 중간에 갑자기 급동이 와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내렸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역에서 큰일을 해결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려면 요금을 다시 내야 돼. 근데 어제 기사 보니까 이제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타더라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대. 정책의 어떤 그 범위를 조절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럴 때는 예산이 많이 들까 안 들까? 많이 안 들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런 사업에 이런 정책은 가시성이 낮다는 거지. 자, 그 두 번째 문단 가볼게. 첫 번째 문단은 정책은 어떤 거다? 정책은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갖는다. 이게 다였어. 자,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그랬어. 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자, 환율을 풀어줬네.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대. 자, 이러면 무슨 말이야? 환율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거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오르기도 하고 그 비율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비율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나 물가 요런 등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항상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지. 환율은 움직이는 건데 그 국가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 국가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면서 거기에 수렴한다. 그 경제 여건을 따라간다는 거지, 환율이. 자, 여기서 잠깐 쌤이 설명을 할게요. 경제는 일단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이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방금 환율을 설명을 했어. 환율이 뭐라고?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외국 통화와 우리나라 자국 통화를 교환한다는 거. 자, 외국 통화, 가장 대표적인 외국 통화 우리가 잘 아는 달러로 해보자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쓰는 통화는 원이야. 통화라는 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화폐는 달러고 대한민국의 화폐는 원이란 말이야. 대략 지금 1달러당 우리나라 원 몇 개? 1300개 정도를 줘야 1달러랑 교환이 가능해. 우리가 외국 통화 달러의 기본 단위인 달러 1달러를 받고 싶으면 원화를 1300개를 줘야 된다. 그러면 1대 1300의 교환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건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날마다 움직이고 시시때때로 움직여. 그렇지? 하루 중에서도 막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야. 자, 요게 우리나라의 생산성, 그 다음에 또 물가는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환율이 따라 움직인다는 것. 장기적으로. 근데 밑에는 단기적으로는 나오고. 단기적으로는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대. 괴리되어서 움직인다는 게 어떤 뜻이다? 동떨어져서. 원래 물가나 생산성 같은 이 한 국가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환율이 계속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동떨어져 버릴 때가 있다. 언제? 단기적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는. 근데 길게 보면 결국 환율은 따라가게 돼 있는데 중간에 짧은 기간만 보면 둘이 서로 따라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버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자, 요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괴리되어 움직인다는 얘기지.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에 괴리된 거지.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 이때 경제 주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개인, 기업, 정부. 이런 것들 우리가 경제 주체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들. 우리 마트 가서 뭐 사고, 어떤 회사는 우리한테 뭐 팔고, 정부도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자, 요까지 내용 뭐다?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경제 여건에 따라가면서 나타나는데 어떤 단기간에는 동떨어져서 괴리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험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장 볼게.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자,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오버슈팅이 왜 발생한다? 물가 경직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또는 불안 심리 때문에. 자, 여기서 물가 경직성이란 말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해줘.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근데 우리 경직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도 종종 들어보잖아. 인간이 죽고 나면 뭐가 일어난다? 사후 경직이 일어나. 몸이 꼿꼿하게 굳는 거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물가 경직성이라. 근데 그 주체가 지금 물가니까. 물건의 가치가 물가잖아. 그 물건의 가치가 원래는 잘 움직이는데 그게 잘 안 움직이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있으면 그게 물가가 경직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 물가 경직성 때문에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네. 모으고 있네. 오버슈팅이 뭔지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환율 뭔지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물가 경직성 뭔지 설명해 줬어. 요 세 개를 지금 설명해 줬단 말이야. 환율 설명해 줬고, 오버슈팅 설명해 줬고, 물가 경직성 설명해 줬어. 그 각각을 설명해 준 걸 이제 다 모았어.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서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는 거야.
자, 환율이 조정되는데 어떻게 조정되는지, 장기에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단기에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걸 알아보자는 거지.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데, 충격이 발생하면 조정 과정도 일어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서 경직적이야. 자,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다. 왜? 계약을 장기로 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만 장기에는 어떻다? 신축적이다. 자, 경직적의 반대의 의미인 것 같지? 신축적이다라는 얘기.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든다는 거야. 잘 움직인다는 거지. 반면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이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환율과 물가와 같은 경제 변수들은 이 기초 경제 여건들 있잖아. 국가의 생산성이나 물가 같은 것들. 그치? 요런 것들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환율이 움직여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물가랑 환율만 보자고. 물가가 어떻게 되면 환율은 장기적으로 그걸 따라가. 맞지? 장기적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치? 근데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물가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지금 어디서 찾는 거다? 물가 경직성에서 찾는 거야.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물가는 단기에는 잘 안 움직여. 장기적으로는 잘 움직여. 근데 환율은 단기적으로도 잘 움직여. 그러면 물가와 환율이 이렇게 같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물가와 환율이 괴리되어서 움직이는 게 오버슈팅이라 그랬단 말이죠. 물가와 환율이 예상보다 변동폭이 크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오버슈팅이라 그랬잖아. 그럼 물가는 단기에는 잘 안 움직여. 장기적으로는 잘 움직이고, 환율은 단기든 장기든 잘 움직여.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야 문제가 안 생기고, 중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변동폭이 차이가 너무 크면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그랬거든. 자, 그럼 장기에는 문제가 없지? 장기적으로는 둘 다 신축적이니까, 잘 따라 움직이니까 단기가 문제인 거야. 물가는 경직적이라서 안 움직이는데 환율은 신축적이라서 잘 움직여 버리는 거지. 그럼 원래 비슷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물가는 잘 안 움직이는데 환율은 출렁거리는 거야. 그럼 이 둘 사이의 변동폭이 커져 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오버슈팅이다. 자,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뭘 일으킨다? 오버슈팅을 일으킨다. 물가는 단기간에는 조정이 잘 안 돼. 경직적이라서 잘 안 움직여. 근데 환율은 단기간에도 신축적이기 때문에 조정 속도가 빨라. 이해했나 이제? 물가와 환율이 모두 다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는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설명은 뭐냐? 장기의 환율은 자국의 물가 수준을 외국의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고, 이것은 균형 환율이다. 자, 균형 환율이란 말 자체에서 느껴지지? 얘는 문제가 없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될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적인 환율도 상승해.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화가 없대. 자, 여기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 자, 학습을 하면서 간다. 나중에 이게 또 나오거든. 자, 쌤이 아까 전에 통화가 뭐라 그랬지? 통용되는 화폐라 그랬어. 우리나라로 치면 원이고, 미국으로 치면 달러고, 영국 같으면 뭐 파운드겠지, 일본 같으면 뭐 엔일 거고, 그치, 등등. 여러 나라의 자국에서 각국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 지금 보면 국내 통화량이야, 통화량. 이 말은 곧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원의 양이라는 거지. 화폐의 양을 말하는 거야. 근데 국내의 통화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자, 화폐가 증가했어. 화폐의 양이 늘었어. 그러면 자국의 물가가 높아진대. 자, 이 관계를 일단 이해해 보자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 다음에는 물가가 상승한대. 이 관계를 이해하자고. 앞으로 경제지문 읽다 보면 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 자,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10장이 있어. 지금 시중에. 그럼 시중에 있는 총 화폐의 양은 10만원이야. 그때 사과 한 개에 1만원에 판다고 치자고. 1만원에 사과 한 개야. 둘이 교환 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1만원 주면 사과 파는 사람은 나한테 사과 한 개를 줄 거고,
사과 파는 사람은 사과 한 개를 주면 누군가가 자기한테 1만 원을 줄 거야.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그치? 화폐 1만 원의 가치와 물건인 사과 한 개의 가치가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통화량이 늘었어. 1만 원짜리가 100장이 됐어. 시중에 풀린 돈이 100만 원이야. 근데 사과는 아직 시중에 그대로 10개가 있단 말이지. 이런 상황이라고 치자고. 10만 원 있다가 조폐공사에서 돈을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만 원짜리가 100장이 됐다고 치자고.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사과 한 개 파는 사람은 만 원에 팔까 안 팔까? 뭐 다른 교환 수단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사과밭 주인이야. 근데 이제 사과 한 개를 만 원에 팔겠어? 안 팔지. 그치? 자, 이 통화량 증가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투도 영투도 우 같은 변호사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한 명만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되게 특이한 변호사다 라고 생각하고 인기가 있겠지. 근데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막 지역마다 막 100명씩 1000명씩 그냥 깔렸어. 그러면은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인기가 있을까? 없지. 그치?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이, 그 대상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상의 수가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그리고 그것과 교환하는 다른 대상의 가치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해돼? 사과 한 개랑 배 한 개랑 서로 맞교환하고 있다가 사과가 갑자기 100개로 늘었어. 그러면 이제 배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과 한 개 안 팔지. 교환 안 하지. 사과 한 10개쯤 가지고 와야 교환해 주는 거야. 이해돼? 이 말은 곧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무엇의 가치가 올라갈까?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상승한다. 자,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그 화폐의 양이 늘어나 버리면, 그렇지?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은 그 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자국 물가가 높아졌다까지 이해했지. 그렇지? 그 다음에 환율도 같이 높아진대.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환율은 교환 비율이잖아.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지금 이 비율이 얼마야? 1달러 대 1300원이니까 1대 1300이야. 1대 1300이라는 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 교환 비율이 커진다는 거야. 1대 1300이 아니라 얼마가 되면? 1대 1500이 되면 환율이 상승한 거야. 교환 비율이 커진 거지. 이게 환율 상승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될까? 지금 우리 국내 통화가 원이잖아, 그지? 국내 통화량이 늘었지. 자국 통화의 양이 늘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져. 그럼 달러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원래 1300개 원화를 주면 내가 1달러 교환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원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1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1300개만 요구할까? 아니지. 떨어진 가치만큼 더 많은 양을 내놓으라고 하겠지. 정리해볼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맞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렇지?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교환하는 환율도 그 비율이 커진다. 1달러에 1300개 주면 교환해 주던 게 이제 이 1300개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달러를 얻고 싶으면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지. 교환 비율이 커지지. 그러면 1300개 아니야 1500개 2000개 내놔 이럴 거란 말이야.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환율 상승이라는 거지. 그게 교환 비율이 커졌으니까. 그 다음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단기에는 지금 단기가 문제인 거야.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 국내 통화량이 증가됐어. 자, 요거 우리 이해했잖아. 화폐 양이 늘어났어. 그러면 원래는 물가가 같이 상승해야 되지. 그치? 근데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그냥 꼿꼿하게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거든.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해버려. 원래 물가가 같이 상승하면 실질 통화량에는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뭐였냐 하면 앞에 봐봐.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게 실질 통화량이거든. 자, 뭐라고?
통화량을 뭘로 나눠? 물가로 나누는 게 뭐라고? 실질 통화량이에요. 화폐의 양을 물가로 나누면 그걸 우리가 실질 통화량이라고 부른다고. 아니야, 외우지 말고 이해해야 돼. 자, 이해를 시켜줄게. 자, 시중에 10만 원이 있어. 이때 사과 한 개당 10,000원이야. 그럼 시중에 있는 돈 다 끌어모으면 사과 10개 살 수 있는 거지. 요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통화량이 늘었어. 얼마로? 100만 원으로. 시중 통화량이 10배로 늘었어. 그럼 이제 사과 한 개를 팔려는 사람은 10,000원에 팔아, 안 팔아? 안 팔지. 얼마 받고 팔까? 10만 원 받고 팔겠지. 그렇지. 아래 위로 나눠봐. 똑같지? 이게 실질 통화량이라고. 아니, 시중에 돈이 10만 원 있는데 사과 한 개당 10,000원이야. 그러면 사과는 10만 원이 국내 통화량일 때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화폐의 양이 늘었어. 10배로 늘었어. 그러면 사과 한 개를 팔고 싶은 사람은 이제 10만 원에 팔아, 아니 10,000원에 팔아, 안 팔아? 안 팔지.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상승했단 말이지. 사과 한 개당이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사야 된다고. 통화량이 늘었고 물가가 상승했잖아. 그렇지? 통화량이 늘고 물가가 상승하면 그 둘을 나눈 값인 실질 통화량은 둘 다 같이 늘어나면, 둘 다 상승하면 늘 별 문제가 없어. 변함이 없다고. 나눠봐. 10에서 1 나누고 100에서 10 나누면 둘 다 10이잖아. 이게 실질적인 통화량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안 생겨. 지금 이 지문에서 다루는 건 이랬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뭐가 문제냐? 통화량은 늘었어. 통화량은 늘었어. 자, 각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되고 있어. 근데 물가는 단기간에 빨리 움직여, 안 움직여? 빨리 안 움직이지. 그러면 물가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돼버려? 10이 아니라 100이지, 100. 그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뜻인 거야.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 것까지 이해가 돼, 이제. 그치? 그 다음에 시장 금리가 하락한대. 자, 시장 금리는 뭐냐면 금리는 이자율이야. 금리의 다른 말은 이자율이야. 자, 그럼 이자율은 뭘 말하는 거냐? 뒤에 율 붙어 있으니까 무슨 비율을 뜻하는 거겠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불러. 자, 너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 그래서 1년 정기 적금 상품에 가입을 했어. 그 은행 직원이 원금에 몇 %의 이자를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 100만 원 예금했는데 1년 뒤에 나한테 원금 100만 원 하고 이자 10만 원 더 줄게요 이러면 이자율이 얼마인 거야?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의 비율 10%. 그게 이자율이라고. 자, 이제 이자율, 금리에 대한 이해 됐지? 그렇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이자율이고 그게 곧 금리야. 자, 실질 통화량이 증가까지 이해가 됐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 근데 물가는 같이 안 올라갔어. 됐지?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은 상태야 지금. 그렇지? 그럼 금리는 왜 떨어질까? 이자율은. 자, 왜 이렇게 되느냐? 화폐의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 국내 통화량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렇지?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떨어진 화폐를 가지고 내가 은행에 가. 내가 이 화폐를 은행에 맡길 테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자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가치가 많이 떨어진 화폐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주고 싶을까? 아니지. 예를 들어 누가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갔어. 지금 이 금이 약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금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금덩어리를 가지고 은행에 갔어. 그러면 은행 직원은 이 금덩어리의 가치가 집 한 채쯤 된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자를 주겠지. 우리한테 집 한 채 맡겨줬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걸맞는 이자를 주겠다, 그렇지? 근데 한 달 뒤쯤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금덩어리를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 금덩어리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이제 집 한 채를 못 사. 한 반 채밖에 못 사. 그러면 이번에는 은행 직원이 한 달 전에 한 채 사는 그 금덩어리의 가치보다 반이나 떨어진 그 금덩어리의 가치를 보고 똑같은 이자를 줄까? 아니지. 이자가 많이 적어지겠지. 그치? 원래 금덩어리 하나에 10만 원 이자 줬는데 이제는 똑같은 금덩어리 하나에 5만 원의 이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번 달에는 금리가 10%였는데 이번 달에는 금리가 5%가 되는 거지. 그게 요 말이야.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자도 적게 주겠다는 거야. 이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이해한 게 뭐냐면 이거야. 기본적으로 통화량, 그지? 화폐의 가치, 물건의 가치. 자, 요거는 물가제. 쌤이 계속 중간중간 정리하는 이유가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환율이 나왔어.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나왔어. 요까지야. 자, 어떻게 된다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를 의미하는 물가는 상승하지. 환율 가치 따라 상승하지.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요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주 특수한 경우 말고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수능 지문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건 이거야. 이게 앞으로 너네들이 만나게 되는 경제 지문 곳곳에 계속 나올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것까지. 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미국, 한국, 일본 서로 사고 팔고 돈 주고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됐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 자, 요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내가 돈을 많이 맡겨도 이자를 많이 못 얻지. 그치? 그럼 난 투자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지.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어디로? 해외로 빠져나가 버려.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투자해봤자 별로 수익을 별로 못 내니까 여기 있는 돈을 빼가지고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해버려. 여기까지 이해됐지? 혹은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도 잘 안 돼.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해봤자 얼마 못 버니까. 자, 이 과정에서 이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해. 아까 환율 상승했는데 또 상승하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 자,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야. 원래 물가가 신축적이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야 돼. 그치? 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정상적인 상황에서 말이지. 그치? 이러한 환율 상승에다가 지금 일어난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일어난 시장금리 하락 때문에 자금의 해외 유출 때문에 또 일어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지는 거야. 원래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환율 상승보다 더 큰 환율 상승이 더 따라온다는 거지. 이해됐나? 뭐 때문에? 물가가 경직적일 경우에.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뭐라고? 환율의 오버슈팅이야. 이제 정리가 끝난 거야. 환율의 오버슈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이때까지 알아본 거야. 그걸 알아보려고 환율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환율과 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 물가와 시장금리 이렇게 움직인다.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 이렇다. 이런 걸 다 설명해 준 거야. 자, 오버슈팅의 정도나 지속성은 물가가 경직적이면 경직적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겠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제 시간이 흘러 단기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장기적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물가가 장기적으로는 물가도 신축적이라 그랬거든. 그럼 물가가 이제 움직이겠지?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물가가 이제 상승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물가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움직여 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실질 통화량은 그전과 물가 상승 이유가 다르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겠지.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락한 시장 금리는 다시 올라오겠지. 그치? 그러면 금리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금리가 떨어졌을 때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들이 다시 금리가 올랐으니까 야, 이제 다시 투자하면 돈 좀 벌겠네 하면서 돌아오겠지. 그치?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금리가 반등,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야. 다시 올라가면 그 자금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는 거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해줘야 돼. 상승해줘야 돼.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다?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상승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상승을 안 해줘버리면 원래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며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물가 경직성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증가해서 금리 하락까지 불러온단 말이지. 그렇지? 이 금리 하락 때문에 또 환율 상승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 그것같이 같이 더해져 버리면 여기에서 환율과 물가 사이에 그 균형이 틀어져 버리고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지. 환율의 상승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 버리는 거지. 이때 일어나는 게 환율의 오버슈팅이라는 거야. 이해돼? 원래도 환율은 오르는데 거기에 물가 경직성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 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이 추가적인 환율 상승까지 이어진 게 환율의 오버슈팅이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따라 환율도 같이, 물가도 같이 따라와 주거든.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물가는 따라오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면 결국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실질 통화량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시장 금리가 하락했던 게 다시 올라와 주고, 그러면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불러왔던 자금의 이탈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지. 자, 여기 5번째 문단은 뭐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정책 배웠거든. 그 지금 다 날아간 거 없지? 그렇지? 여기 1문단.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 정책 수단은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 중간에 지문에서는 계속 그냥 환율의 오버슈팅만 쭉 설명해. 자, 그러다가 이제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펴는 거야. 왜냐하면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개해주고, 강제성이 낮은 거야. 우리 아까 강제성이 높으니 낮으니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 요 밑에는 전부 다 환율의 오버슈팅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단들, 그런 거 좀 설명하고 끝나는 거야.